여러분,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코에 호스를 끼우고 차갑고 소음 가득한 병실에서 기계 소리에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이요. 그렇게 떠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평온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 아닌 집이나 요양원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방금 말한 것처럼 병원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 내 삶을 통제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 사이먼 북스 출판 나카무라 지니치 지음의 의사를 반성한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병원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삶의 마지막을 더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 책은 한 의사가 자신의 양심을 걸고 밝히는 의료 시스템의 숨겨진 진실을 시작으로 끝에는 우리가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들으실 이 책의 내용이 당신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책의 일부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많은 청춘?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평균 수명 100세, 이른바 장수시대라고들 하는데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몸이 힘들어도 좀처럼 죽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허울뿐인 장수노인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여도 빚에 눌려서 힘들게 사는 부자도 있듯이 장수노인도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때가 된 노인들에게 오름세 방식을 버리고 내림세 방식으로 삶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희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도 70을 훌쩍 넘겼으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생겼다고 여겨집니다. 모두 알다시피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비탈을 오르기는 쉬워도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에게도 돌아갈 때를 맞이하여 긴 뒷다리와 짧은 앞다리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정점을 향해 줄기차게 오르던 기세를 끝까지 고집하다가는 삐끗해서 내리막길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탈이 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탓이 큽니다. 마음 많은 청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춘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안 따라주는데도 마음만이 마냥 젊어서 억지로 몸을 청춘에 맞추려 들지 않는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마음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마음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는 반환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성은 정확히 난자를 생산하지 못하게 된 폐경기가 반환점입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75세, 80세가 되어도 나는 아직 여자를 안을 수 있어 하고 으스대며 비아그라를 찾는 노인들도 가끔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이미 정상적인 기준의 번식기는 지났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여성과 비슷한 무렵이거나 늦어도 60 언저리를 반환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어는 산란을 마치자마자 삶을 마칩니다. 백일홍도 100일씩이나 꽃을 피우지만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한해살이 식물들은 대부분 꽃을 피워서 씨앗이 맺히면 서서히 말라 죽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번식을 마치면 서서히 죽는다 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큼은 식량 및 위생의 개선, 그리고 의학의 발달 등이 맞물리면서 번식을 마치고 생물체로서의 유통기한이 끝난 뒤에도 몇십 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없지만 돌아갈 때를 받아들이려면 싫어도 노, 병, 사와 마주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늙음에 순응하고 질병은 함께 하되 죽음에도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늙어가는 모습과 죽어가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떤 노인분이 눈에 병이 나고 보니 지금까지 볼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히말라야 설산에서 돌을 깨우친 도사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은 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씹을 수 있는 것, 삼킬 수 있는 것,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등등의 모든 것이 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병이 났을 때 비로소 건강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불행이 닥쳤을 때 비로소 평범한 삶의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돌아가는 삶을 사는 자세일 것입니다. 의사에게 노인은 소중한 밥줄. 나이 들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늙을수록 더 건강해야 합니다. 언뜻 들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화에 대한 커다란 오해이며 일종의 협박과도 같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엔지니어들은 항상 단순한 기계는 잘 고장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오랫동안 순조롭게 작동하다가 중요한 부품이 고장나면 순간적으로 폐기해야 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88 꼴가닥도 단순하게 사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인간도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질병에도 강하고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고 번식한 뒤 세월이 흐르면 여기저기 탈이 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노화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늙어도 무조건 건강해야 한다고? 피부 세포 안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서서히 기능을 잃으면 잔여물이 뭉쳐서 끈적끈적한 황갈색의 리포푸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에 나타나는 검버섯입니다. 리포푸신이 땀샘에 축적되면 땀샘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위에 빨리 지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눈은 이와 다른 이유로 나빠집니다. 수정체는
내구성이 엄청나게 강한 단백질 결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40세가 넘으면 대부분 원시, 먼 곳은 잘 보이는데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화학적인 변화로 인해 수정체가 점점 노랗게 됩니다. 백내장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60세의 망막에 도달하는 빛은 20세 때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곧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자꾸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마음마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꼴이 됩니다. 요즘 노인들은 젊음이라는 환상에 너무 연연합니다. 80이 넘은 노인 부부가 새빨간 양복과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시장거리를 팔짱 끼고 날 좀 봐주소라는 듯 활보하기도 합니다. 10대 청소년처럼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 모습도 가끔 TV에서 봅니다.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박수를 치지만 저는 마음이 조금 착잡합니다. 저를 보수적인 영감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젊어 보이려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와 병원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노화를 질병으로 간주하기까지 합니다. 노화가 질병이라면 이 세상 모든 노인이 환자인 셈인데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인간 질병의 종류는 몇 개나 될까요? 독일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3만여 종, 세계보건기구가 관리하는 국제표준질병코드 분류에 따르면 5만 5천여 종의 질병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는 끝없이 질병을 세세히 나누고 분화해서 성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 그 시스템의 가세에서 돈을 챙기는 행위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00년 전에 몇십 개 정도이던 질병의 숫자가 지금은 5만 개가 넘었습니다. 당뇨병의 종류만 해도 제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제약회사와 병원은 약물이나 수술로 젊음을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런다고 절대 노화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과 고통으로 남은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본인만 힘들면 그래도 상관없지만 결국 남아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시간과 돈을 반강제로 강요하는 셈이 됩니다. 노인의 질병은 모두 노화가 원인이거나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새삼 의사를 찾아가 약물로 해결하려 한다 해도 절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낫고 싶은 일념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나이 탓이라는 쌀쌀맞은 소리를 듣는다면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반감마저 들 것입니다. 병원이나 의사들도 노인들이 소중한 밥줄이므로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꿀꺽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노화라는 단순한 원인인데도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알쏭달쏭한 병명을 붙인 뒤에 최첨단의 의료 시스템에 기대면 어쩐지 해결될 듯한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상을 부정하고 의사와 병원에 기대를 품게 되는데
그들은 중요한 고객을 하나 더 얻는 셈입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노인이 나이 들면 다 이런 법이야 하고 깨닫기라도 하는 날엔 병원의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명인이 대간이 하는 의사들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후배 의사들에게는 잘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자칫 의사로서 비굴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을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길고 짧은 포물선을 그리며 각자의 사이클을 마감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딘가 안 좋은 것이 정상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이치임을 확실히 깨달아서 젊음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수많은 노인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이 늙은 시골 의사의 결론입니다. 오줌을 마시는 어느 환자 이야기. 늙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은 젊음과 건강을 쫓으며 건강식품만 보면 눈빛부터 달라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TV만 틀면 건강식품과 영양제 광고가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이런 성분,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글루코사민, 콜라겐 등이 감소하니까 꼭 챙겨서 먹으라는 광고들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우 영양제를 많이 먹더라도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배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영양제는 날개 돋친 듯 잘 팔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 요양원 입소자의 가족 중에도 그런 약을 들고 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루관을 꽂고 있는 부모님에게까지 글루코사민을 주입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플라시보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약 효과라고도 불리는데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섭취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면 정말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저도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어느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뛰어난 약효를 자랑한다는 새로운 물건들을 내놓습니다. 어제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출현합니다.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 처음 나온 신선한 소변을 마시면 몸에 좋다는 소문까지 나돈 적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긴 해도 간사이 지방에 거주하는 어느 의사분이 실제로 본인의 오줌을 마시는 장면이 TV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가벼운 고혈압에 당뇨 합병증이 있는 환자가 해보니까 정말 좋더군요 하고는 병실마다 돌아다니며 자진해서 홍보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당사자가 좋다는데 딱히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없고 해서 저도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소변이란 무엇입니까? 소변이란 우리 몸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몸 밖으로 버린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인체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며 하루에 무려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소화해서 나온 노폐물과 함께 3,300억 개의 세포가 이 시체로 나와서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사용한 후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좋다고 마시는 일은 상식과도 떨어져 있고 자연의 법칙과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작해야 한 컵 분량의 소변일 뿐이기도 합니다. 한 양동이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아 마시는 것도 아니어서 특별히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 자리에서 바로 마실 때도 있는가 하면 냉장고에 차게 보관했다가 마시기도 하고 레몬을 띄우거나 우유를 타 마시는 등 여러 방법을 고안해 즐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은 터라 그 환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허허 웃고 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들은 몸에 좋다면 소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할 건강이 오히려 맹목적인 목표가 되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삶이 아닌 건강만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듭니다. 건강검진으로 숨은 질병을 찾으면 회복될 수 있을까? 병원 산업은 늘 유행을 몰고 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인정부터 신문과 방송에 이르기까지 늘 새로운 학설과 신약과 효과적인 치료법 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그때마다 한 차례씩 회오리 바람이 분 다음 그 유행이 끝나야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콜레스테롤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판매하는 제약업자 입장에서 기준치 10 정도만 내려가도 연간 1,000억 원 단위로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220이 아니라 240까지가 정상이라고 하면 일본의 고지혈증 환자는 1,000만 명 단위로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린 사람을 보면 대부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경우 250 전후의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은 몸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몸이 그 수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고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B 영양제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하면 약국마다 비타민 B를 찾는 손님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4명 가운데 1명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라도 하면 뱃살이 조금만 나와도 스스로 잠재적 환자가 되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 70이 넘은 노인들도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으러 병원으로 향하곤 합니다.
매스컴도 떠들고 택시와 버스의 광고판에서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건강을 염려하는 노인들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자진해서 돈을 내고 끌려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면 어딘가 탈이 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하게 꼬입니다. 당신이 매스컴의 손짓에 따라 무턱대고 건강검진이나 정밀검사를 받아가며 숨은 질병 찾기에 나선다면 절대로 비참한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사와 병원의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어 끝도 없이 병원 문턱을 드나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검사 결과의 수치 하나가 잘못되면 큰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똑같은 혈액을 각기 다른 검사 시설에 의뢰했을 때 서로 다른 측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검사기기나 시약이 다른 탓도 있습니다. 같은 시설에서도 검사 기사가 바뀌면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피를 뽑을 때 가느다란 혈관에서 억지로 잡아 빼게 되면 적혈구가 망가져서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도 영향을 주는데 중성지방 등은 15시간 이상 공복일 때가 아니면 정확도가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주의사항도 엄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밥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 대신 우유나 스포츠 음료를 마시고 온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건강식품 또한 당연히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와 체온과 혈압 등은 낮과 밤, 아침, 저녁으로 다릅니다. 몸무게도 월경 전후로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은 하루 중에도 다르고 주 단위, 월 단위, 계절 단위로 변화하기 때문에 혈액 성분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내친 김에 정밀 검사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밀 검사란 과연 무엇을 위한 검사일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자세히 검사하면 원인을 알 수 있으니 해결되겠지 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부푼 희망으로 첨단 설비를 갖춘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질병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된다고 한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현대의학은 원인을 모르면 손쓸 방도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그토록 원인하고 소리 높여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세히 조사하여 원인이 밝혀지면 해결될 거라는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런 오해가 의사와 병원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맹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신 다음에 의사라는 생각을 가졌다 하니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허약한 체질이나 노화라면 어떨까요? 허약하게 태어난 체질도 어쩔 수 없고 노화 또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체질도 노화도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것인데 정밀 검사로 원인을 잡아낸 다음 치료 과정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억지라는 것이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 없음은 정말 이상이 없는가? 검사에 따른 수치를 나타내는 데 있어 예전에는 정상치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기준치 또는 기준 범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기준치에는 건강한 사람의 95%가 포함되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정상이라는 사람 중에서도 5%의 인원은 기준치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준치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당장 이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게다가 이 기준치는 젊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노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혈압이 대표적입니다. 120과 80으로 무슨 정답처럼 정해놓으면 여기에 해당할 노인은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검사 항목도 하나가 아니라 보통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의 95%가 기준치라면 이론적으로는 두 개 항목 모두 기준 범위에 들어갈 확률은 0.95의 제곱인 90.25%가 됩니다. 5개 항목이면 77.37%, 10개 항목이면 59.87%, 건강한 사람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어느 항목인가 기준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30개 항목을 검사하면 21.4%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젊고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30개 항목을 검사하면 모두 OK가 될 확률은 21%라는 말인데 70 넘은 노인이야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2011년에 발표한 2010년 정밀 종합검사 대상자 약 300만 명의 집계 결과를 보면 아무 이상 없음은 역대 최저인 8.4%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내용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300만 명 중에는 이상 없음이라는 보증을 받고 싶어하는 노인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를 받기가 무섭게 혈당치가 이상하네요 라거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군요 라고 지적당함으로써 건강 노인에서 환자 노인의 대열에 오른 사람이 부지기수일 거라고 저는 짐작됩니다. 환자의 대열에 오르면 후속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당신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정밀검사의 슬로건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은 빨리 발견하여 손만 쓰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대개 조기 발견이나 조기 치료의 경우 폐결핵에서 성공을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완치가 안 되는 노인의 생활습관병에 적용하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추진론자, 정부, 병원, 의사, 제약회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혹 이상이 발견될까 두려워 검진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당치 않은 일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정밀검사는 자신의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무척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을 통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몰라서 행복한 일도 있고 공연히 알고 난 후에 환자가 되어 어두운 인생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이미 오래전에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평온한 여생을 살고 있는 노인이라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검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검사 범위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검사하지 않은 부분은 알 수 없으며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검사의 유통기한은 당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검사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예전에는 마라톤에 출전하려면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보증할 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2011년 8월 4일 축구선수 마츠다 나오키가 34세라는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온 건강한 청년도 앞일을 모르는데 하물며 노인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건강검진이나 정밀검사를 받음으로써 보다 건강한 인생을 보낸다거나 수명이 연장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건강검진이란 환자 만들기는 가능해도 건강 만들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의사로서 수없이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치료하려 입원했다가 망가져 돌아오는 사람들. 질병에는 안정이 최고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너무 안정을 취하면 2차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을 폐용 증후군 또는 비사용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폐용, 즉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뼈나 근육이 마르고 관절이 굳거나 폐나 심장의 활동성이 떨어져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정신활동 능력도 떨어져서 치매가 오거나 치매가 더 악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경험한 어느 폐렴 환자의 경우 병원에 입원해 치료한 후에 다행히 폐렴은 나았지만 뜻하지 않던 치매가 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 골절상을 입은 노인은 치료한 후에 뼈는 붙었는데 다른 질병이 생겨서 몸져 눕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목적했던 치료는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퇴원해도 된다고 하면 가족들로서는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한 상황인데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이 병원 말고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평균 연령이 85세에서 90세인 노인 요양원 입소자들 가운데 요양원을 떠나 병원에 한 달씩 입원했다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팔다리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잘 걷던 사람이 서는 것조차 힘들어지거나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팩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과연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습이 확 변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양원에서 한 달 남짓 공들여가며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 애쓰지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실태를 잘 아는 가족 중에는 설령 폐렴이어도 입으로 항생제를 복용할 수 있다면
그대로 좋으니 입원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고관절이 골절됐더라도 부모님이 그다지 아픔을 못 느끼면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병원에 입원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누워있거나 의자에 앉는 것까지는 가능해도 만일 병원에 가서 입원한 후에 돌아오면 그나마 의자에 앉는 것조차 불가능해지지 않겠냐는 주장인데요. 수십 명의 의사보다 뛰어난 식견이라고 저는 감탄하곤 합니다. 제가 의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치매가 아닌 다음에야 노인들 대부분은 환경이 바뀌어 입원해 있으면 갑자기 험악해지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난폭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우선인 병원에서는 환자의 안정을 이유로 진정제를 놓거나 팔다리를 묶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환자님이라며 떠받들어 오던 병원이 그 환자님을 꽁꽁 묶어둔다는 건 좀 비극적입니다. 저 또한 환자님을 떠받들던 의사였지만 노인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의사로 변신한 후부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원 치료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하곤 합니다. 자칫 노인에게 적당한 안정은 영원한 안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온 모습과 똑같이 죽는다. 일찍이 부처님이 깨달았듯이 죽음은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는 방식이나 시기 역시 미리 정해둔다고는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연, 운, 시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번식을 마치면 바로 죽는 많은 생명체와 달리 번식 후에도 수명을 연장해 오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신이 내린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그 나름의 사는 방식과 죽는 방식을 취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 또한 뒤따릅니다. 그런데 세간의 문제가 되는 안락사와 존엄사는 유독 죽음만을 강조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죽음보다 중요한 죽기까지 사는 방식은 간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며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살아온 사람이 죽을 때만 반짝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조금만 몸 상태가 나빠도 약을 찾고 병원을 드나들며 유난을 떨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명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의사와 병원을 사랑하던 사람이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는 등 증상 완화나 보조 역할로서 병원을 접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젊음을 되돌릴 수도 죽음을 막을 수도 없는 자연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치료술이 얼마나 발달하든 노화와 죽음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방식, 지금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내가 병원을 이용하는 방식, 그대로 죽는 장면에 반영될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확실한 명제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이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다면 우리 인간들은 더 방탕했을 것이며 아마도 그 방탕으로 인해 벌써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벌써 멸종했다면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신 당신도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의 삶인지 숙연해집니다. 탄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만큼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반 병원에서 목격한 대부분의 죽음은 때로는 정리되지 않은 돈이었고 정리되지 않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것들은 대체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서 고인의 죽음을 더욱 비참하고 소란스럽게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도 그것이 고인의 뒷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대하고 욕심을 부리며 사신 분들은 대부분 온갖 장비를 칭칭 두르고 험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깨우쳐서 욕심을 내려놓고 사신 분들은 대부분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낮잠을 자듯이 하얀 침대 위에서 세상과 이별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스코트 니어링의 죽음과 티베트인의 죽음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자, 당신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스코트 니어링의 아름다운 100세 죽음. 누가 저에게 아름다운 죽음의 예로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아무 주저없이 스코트 니어링을 꼽습니다. 그의 죽음은 미국 버몬트 숲에서의 자연주의 삶만큼 인상적입니다. 1883년 8월 6일에 태어난 그는 98세에 인도에서 열린 국제 채식주의자 회의에 참석해서 강연할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정정하던 그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침상에 평온하게 누워 지냈습니다. 그는 아내 헬렌에게 내가 쓸모있는 존재일 수 있는 한 계속 살고 싶소. 내가 당신을 위해 나무를 운반할 수조차 없다면 나는 가는 게 나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100세 생일 가까운 어느 날 식탁에 앉은 그는 나는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곡기를 자발적으로 끊었습니다. 아내는 사과와 오렌지와 포도처럼 삼킬 수 있는 것을 주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 뒤엔 그것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는 일체 생명 연장에 필요한 음식 섭취를 마다하고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는 정신이 맑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날이 그의 몸은 수척해졌습니다. 아내 헬렌은 남편이 단식으로 자기 몸을 벗고자 했다라며 그 죽음은 느리고 품위 있는 에너지의 고갈이고 평화롭게 떠나는 방법이자 스스로 원한 것이라고 그녀의 자서전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 적었습니다.
1983년 8월 24일 아침, 그는 자신의 침상에서 평온하고 조용하게 100년 동안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보낸 삶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굴하게 삶의 시간을 구걸해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꽃에 기름이 떨어진 뒤에 나를 살게 하지 마라 고 했습니다. 스코트 니어링은 자기가 죽어야 할 시간에 맞춰 곡기를 끊고 평온하고 조용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내 헬렌은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이는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 점점 약하게 숨을 쉬더니 나무의 마른 잎이 떨어지듯이 숨을 멈추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 나는 은총에 가득 찬 그이의 떠남에서 한 생명체가 자기 힘을 다 쓰고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목격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스코트는 자신의 시간을 가졌고 바라던 때에 갔다. 그것은 자연의 방식을 따르는 것일 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병원 시스템에 갇혀 살면서 자연의 방식을 잊고 삽니다. 늙은 코끼리는 자신이 죽어야 할 때를 알고 무리에서 외톨이로 떨어져서 무리가 없는 멀고 깊은 숲속에 들어가 섭생을 중단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존엄하고 평화로운 죽음입니다. 여기에 제가 존경하는 스코트 니어링의 유언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죽을 병이 오면 나는 죽음의 과정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첫째, 나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 있길 바란다. 나는 어떤 의사도 곁에 없기를 바란다. 의학은 삶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죽음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 둘째,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죽음이 다가왔을 무렵에 집이 아닌 열린 곳에 있기를 바란다. 어디 노지에서 나무 밑이라든가. 나는 단식을 하다 죽고 싶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오면 나는 음식을 끊고 할 수 있으면 마시는 것도 끊기를 바란다. 나는 죽음의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므로 어떤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도 필요 없다. 셋째, 나는 되도록 빠르고 조용하게 가고 싶다. 따라서 주사, 심장 충격, 강제급식, 산소 주입 또는 수혈을 바라지 않는다. 회한에 젖거나 슬픔에 잠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리를 함께 할지 모르니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의 조용함, 위엄, 이해, 기쁨과 평화로움을 갖추어서 죽음의 경험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죽음은 방대한 경험의 영역이다. 나는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왔으므로 기쁘게 희망에 차서 간다. 죽음은 옮겨 다니거나 깨어난다. 모든 삶의 다른 부분에서처럼 오는 경우는 환영해야 한다. 넷째, 어떤 장례업체나 그 밖의 작업으로 시체를 다루는 사람의 조언을 받거나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이들이 내 몸을 처리하는데
관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죽은 뒤 되도록 빨리 내 친구들이 내 몸에 작업복을 입혀서 침낭 속에 넣은 다음 소나무 상자로 만든 보통의 나무 상자에 누이기를 바란다. 상자 안이나 위에도 어떤 장식도 치장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옷을 입힌 몸은 내가 요금을 내고 회원이 된 메인주 5번 화장터로 보내어 조용히 화장되기를 바란다. 5째, 어떤 장례식도 열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죽음과 재의 처분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설교나 설교사나 목사, 그 밖에 직업 종교인이 주관해서는 안 된다. 화장이 끝난 뒤 되도록 빨리 나의 아내 헬렌 니어링, 만약 헬렌이 나보다 먼저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 다른 친구가 재를 거두어 바다가 바라보이는 우리 땅 나무 아래 뿌려주기 바란다. 나는 이 맑은 의식으로 모든 요청을 하는 바이며 이러한 요청들이 내 뒤에 계속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중되기를 바란다. 스코트 니어링. 지금까지 의사를 반성한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병원이라는 공간이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연스러운 삶의 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떠날 사람을 잘 보내는 것이 용감한 사랑이다.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 외에도 이 책은 병원이라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삶과 죽음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과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